어떻게 보면 A에게 맞는 약이 또는 A에게 맞는 영양소가 B에게는 또 도움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상황에 맞게끔 또는 라이프 스타일별 맞춤 영양을 가이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생애 주기별 영양소에 대해서 첫 번째 피로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나의 호르몬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내가 만약에 병중에 있다면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 것이며, 나중에 우리가 점점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이제는 수명 연장은 되었습니다. 그래서 라이프 스팬보다도 어떻게 보면 얼마까지 건강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헬스 스팬이 더 중요해지면서요. 그 헬스 스팬을 지키기 위해서 질병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케이스별로 나눠서 생애 주기별 영양소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만성 피로는 호르몬의 고갈에 의한 그런 발생된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이것 또한 부신 피질에서 나오는 뭐 코티솔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호르몬들의 교란이라든지 고갈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코티솔 같은 경우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도 하지만 실질적 코티솔은 우리 몸에 필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위험 상황에 닥쳤다든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시시대의 호랑이라든지 여러 가지 위험을 만나게 되었을 때 도망가기 위해서 코티솔이 분비돼야지 우리는 혈압을 높이고 당을 높여서 열심히 도망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기 때문에 코티솔이라는 것은 굉장히 필요한 호르몬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이 계속해서 나오기 시작하면 우리의 몸에서 코티솔은 고갈이 돼버리고요. 그 다음에 점점 코티솔이 적게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적은 코티솔이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이게 바로 만성 피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과정에서 왼쪽에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처음에는 만성 스트레스나 이런 코티솔이 많이 분비가 되면 쉽게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그 다음에 잠을 못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혈압도 높아지고 살이 찌고 몸이 붓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 과정이 너무 오래되기 시작하면 번아웃이 되면서 코티솔이 외부의 스트레스라든지 외부의 어떤 자극을 줘도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 되고요. 그 결과 코티솔이 안 나오면서 내 몸에 감염이나 알레르기가 많이 시작이 되고요. 의욕도 떨어지고 혈압도 떨어지면서 여러 가지 몸 상태가 완전히 번아웃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성 피로를 위해서는 호르몬을 관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그래프를 보면서 정상적인 코티솔의 반응과 그다음에 만성 스트레스 때, 번아웃 때 나와 있는 코티솔의 농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적인 반응이 있을 때 스트레스를 주게 되면 코티솔의 농도가 상당히 높게 올라간 다음에 툭 떨어지는 그런 느낌으로 빠르게 떨어지게 되는 게 정상적인 코티솔의 반응입니다. 그런데 만성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그림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많이 올라가지도 않지만 많이 떨어지지도 않고 쭉 이렇게 지속되면서 코티솔의 평소의 농도가 많이 높게 유지가 된다는 거죠. 그러다가 우리의 코티솔에 고갈이 되는 현상이 나타나면 번아웃 되면서 어떠한 자극이 있었어도 코티솔 수치가 높아지지 않게 되면서 계속해서 내 몸에 의욕이 떨어지게 되고 만성 피로를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이 고갈되지 않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면 높을 때는 높고 낮을 때는 낮게끔 계속해서 위아래로 파동처럼 왔다 갔다 하게끔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고요. 그 주기를 가장 잘 맞출 수 있는 것이 바로 수면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수면을 취해주게 되면 낮에는 코티솔이 쭉 올라가다가 밤이 되면 수면에 도달하기 위해서 멜라토닌도 나오고 그다음에 코티솔 수치는 떨어지게 되면서 이 낮은 수치가 수면 중에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성 피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영양소 분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비타민 B라든지 코큐테인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나의 피로도를 풀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먼저 1차적으로 가장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수면 관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수면은 길게 잔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깊게 잠을 잔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태아닌이라든지 미강주정 추출물이라든지 또 하나는 단백질에는 트립토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멜라토닌에 원료가 되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섭취하면서 수면의 깊이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수면을 잘 자서 수면을 잘 유지해서 코티솔이 뚝 떨어져야지 내가 평소에 코티솔을 높게 사용할 수 있고 높게 사용한 만큼 빠르게 제거해서 필요할 때만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태아닌에 대해서 한번 실험을 실질적으로 해봐야지 효과가 있는지 코티솔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지 알 수 있을 텐데요. 그 실험을 한 것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 동그란 원이 파란색이 접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빨간색 공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빨간색 공이 움직이는데 접시 바깥쪽으로 나갈 것 같으면 버튼을 누르고요. 그 다음에 최대한 바깥쪽에 있었을 때 버튼 누르면 높은 점수를 주는 그런 게임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과학자들이 집중력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만든 게임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게 빨간 공이 지금 그림처럼 이렇게 쑥쑥 딱딱딱딱 나갈 때마다 누르는 거고 만약에 누르지 못하면 밖으로 나가면 감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옆에 나와 있는 이 점수의 그 차이를 보게 되면 태아닌을 섭취하고 나서 이 게임을 하게 되면 점수가 검정색이 훨씬 더 높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우리가 태아닌을 섭취하게 되면 우리가 집중을 할 수 있고 뇌파도 알파파로 바뀌면서 인지 능력이라든지 감각에 대한 반응 속도라든지 이런 게 늘어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복적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만성 스트레스에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번아웃이 될 확률도 높고요.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이 일에 대한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 커피를 마신다든지 스트레스를 계속해서 받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태아닌을 섭취하게 되면
능력도 더 뛰어나지고 결과가 좋아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옆에 그래프를 보게 되면 코티솔의 수치는 더 떨어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즉 같은 일을 하더라도 그냥 결과도 좋아지지만 내 코티솔의 수치도 떨어지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또 좋은 점은 장기적으로 복용을 했을 때 아래를 보게 되면 우울감이라든지 그 다음에 걱정거리라든지 수면에 대해서도 좋은 역할을 해주는 게 테아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테아닌은 즉각적으로 어떤 업무를 할 때 코티솔의 수치를 낮춰주는 것도 역할을 해주지만은 수면을 유지하면서 결과적으로 내 하루 종일의 코티솔의 높아있던 수치를 낮추는 그런 역할도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티솔은 내가 만성 피로를 느끼고 있을 때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흐름을 정상적으로 돌려주는 역할도 해준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세적으로 어떻게 방어적으로 나의 만성 피로를 막아주는 것이 바로 테아닌이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수면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면 공격적으로 나의 만성 피로를 풀어주는 게 바로 에너지 대사를 개선하는 방법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 파란색의 세포가 있는데요. 이 세포 내에는 미토콘드리아가 500개에서 2000개, 세포마다 각각 다른데요. 미토콘드리아가 존재하게 됩니다. 이 미토콘드리아는 우리의 에너지원을 받아가지고 에너지로 만드는 그런 작은 단위인데요. 엔진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엔진의 개수가 많으면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더 많이 만들게 되는데요. 그 만드는 과정에서 에너지를 특히 엔진을 팍팍팍 돌리게 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비타민 B군입니다. 그래서 비타민 B는 에너지 대사를 하는데 필요한 비타민으로서 실질적으로 많은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게끔 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엔진이다 보니까 우리가 음식물이 들어와서 이게 에너지로 바뀌는 과정에서 매연과 같은 안 좋은 산화물질이 생성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산화물질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생성되다 보면 다시 이 엔진인 미토콘드리아를 공격할 수가 있고요. 그게 바로 산화적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미토콘드리아를 산화적 스트레스에서 보호하는 게 누구냐면 코큐텐입니다. 그래서 코큐텐을 먹게 되면 미토콘드리아가 조금 더 건강해지게 되는 거고요. 보호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코큐텐을 단독으로 뚝 섭취하게 되면 물론 몸에 도움이 되긴 하겠지만 더 좋은 방법은 모든 항산화제는 팀을 이루어서 섭취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비타민 A, C, E, 셀레늄 같은 것을 코큐텐과 같이 섭취를 하게 되면 미토콘드리아까지 갈 수 있는 동안에 산화적 스트레스에 의해서 파괴되는 것을 조금 더 막아주고 궁극적으로 미토콘드리아에 도달할 수 있는 항산화적인 성분을 전달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코큐텐은 다른 항산화팀과 파이토케미칼 같은 것을 같이 동시에 섭취하시는 게 도움이 된다는 거고요. 또 하나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철분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특히 여성분들에게는 생리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철분이 부족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피로가 너무 많다 그럼 공격적으로 이 피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고 한다면 철분을 한번 섭취를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단어를 정리하면요. 우리는 스트레스에 의해서 코티솔 농도가 증가하게 되고요. 이 증가하는 농도가 계속해서 높게 유지가 된다면 그 고갈로 인해서 번아웃이 되는데 이것을 쑥 한번 내려줬다 올려주고 내려줬다 올려줬다 하는 게 수면이고 그래서 수면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격적으로 내 피로,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높여주면서 피로를 풀어주는 게 바로 비타민 B하고 코큐텐, 그리고 철분 이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플러스 마그네슘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전체적인 미네랄까지도 보충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활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호르몬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점점점 지금 첫 번째 사진을 보면 아시겠지만 연도별로 성조숙증의 증가추이가 쭉 올라가고 있어요. 이 올라가는 것도 충격적이었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이 가운데 그림인데요. 코로나 이후로 해서 2년 동안에 성조숙증 하나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래프의 기울기로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기울기가 쭉 이렇게 나가다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즉 우리가 음식물, 즉 아이들이 섭취하는 식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변화가 급격히 늘어났다는 겁니다. 외부에서 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운동으로서 에너지 소비를 못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집에서는 초가공식품이라고 합니다. 가공식품보다 더 가공을 많이 한 거고 일반적으로 쿠키라든지 햄버거, 피자 이런 것들인데요. 이 배달 음식을 많이 먹게 되고 칼로리는 높은데 실질적으로 영양소는 없는 음식을 섭취하게 되고요. 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내 몸에 쌓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지방이라는 것은 아이들에게 성호르몬을 교란시킬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비만이 생기면서 성조숙증도 많아지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배달 음식이라든지 이런 인스턴트 식품에는 여러 가지 성호르몬을 교란시킬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점점점 아이들의 성조숙증에 대한 문제가 커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성조숙증의 성비를 보면 여아가 90%고 남아는 10% 정도 되는데 에스트로겐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초가공식품이 원인이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1999년도부터 2018년까지 청소년들이 먹고 있는 음식을 계속해서 관리하고 조사하고 이렇게 해봤는데 최근에 3분의 2가 초가공식품에 의해서 칼로리를 섭취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아이들이 냉동 피자나 패스트푸드 배달 음식을 먹는 비율이 11.2% 되고 과자는 12.1% 정도 됩니다. 두 가지만 합하더라도 거의 3분의 1 정도의 음식을 초가공식품으로 섭취한다는 것은 바로 알 수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음식에서도 포함된다는 걸 보면 3분의 2까지가 초가공식품이라는 겁니다. 이것의 가장 큰 문제는 영양소는 거의 없는데 칼로리만 높은 음식이고요.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체중 증가가 불가피하다는 거고, 탄수화물 중독이라고 들어보셨겠지만 중독성이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우리 아이들이 그 음식만 찾게 된다는 거죠. 그 결과 우리 아이들이 조금 살이 찌게 되고요. 살이 찌게 되면 피하지방도 늘어나지만 복부지방 늘어나고, 복부지방이 늘어나게 되면 내장지방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 순서에 따라서 내장지방이 늘어나게 되면 성호르몬에 대한 교란이 시작이 되고요. 에스트로겐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지면서 우리의 아이들이 점점점 성조숙증의 위험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성조숙증이 생기게 된다면 가장 큰 문제는 성장에 저해가 된다는 거죠. 이 성장에 저해가 된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초가공식품을 섭취를 했을 때 우리 아이들의 일단은 성장에 대해서 한번 조사한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쥐를 가지고 실험을 한 건데요. 제일 왼쪽에 있는 사진을 보게 되면 오른쪽과 왼쪽이 조금 다를 겁니다. 이 부분은 어떤 거냐면 성장판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성장판이 하얗게 된 부분이 파괴된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초가공식품을 먹게 되면 아이의 성장판이 많이 손상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옆에 있는 그림도 마찬가지고 석회화가 되어 있는 부분, 즉 이미 뼈가 다 성장한 부분을 확인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뼈에서 초가공식품을 먹는 그 쥐에서 성장판이 또는 다쳐버리고, 그 다음에 뼈 성장은 완료를 해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초가공식품보다 인내 섭취가 증가하게 되면 더 급격하게 뼈 성장을 억제한다는 거죠. 이는 어디에 많이 들어가 있냐면 우리의 그 탄산음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성저숙증뿐만 아니라 성장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초가공식품의 섭취를 좀 줄이고, 그 다음에 충분한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하게끔 하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실질적으로 또 실험을 해봤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고지방식을 먹게 할수록 아이가 실질적으로 성조숙증이 일어난다는 것을 쥐 실험으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젖을 뗀 다음에 쥐가 어렸을 때 고지방식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6.2%의 지방을 먹는 것에 포함을 시켰을 때 6.2% 정도 되는데 60%를 지방으로 섭취하게끔 했더니 살이 찌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나와 있는 말이 뭐냐면 성조숙증을 유발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것을 회복을 시켜봤어요. 우리도 아이들이 커가지고 대학생이 된다든지 성인이 됐을 때 살을 좀 빼야 되겠다 하면서 비만이 됐다고 살을 빼기도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쥐에게서도 비만 쥐를 정상적인 시기를 하면서 살을 빼봤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성인이 되었을 때 과거에 있던 그 기록 때문에 우리의 몸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도 기억력이 감퇴하고요. 그 다음에 약간의 우울감이라든지 걱정거리 이런 것들을 좀 보이는 과격한 쥐가 됐다는 게 또 나와 있습니다. 즉 우리가 꼬맹이 어렸을 때의 관리를 하지 않으면 이 아이가 성인이 되었을 때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또 얘기해주는 부분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성저숙증뿐만 아니라 지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식생활까지 한꺼번에 관리를 해주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지방에서 이 성조숙증을 일으키는가라고 해서 제가 정리를 해 놓은 부분인데요. 가운데 있는 노란색이 바로 지방세포입니다. 이 지방세포에서는 아디포카인이라는 게 나오고요. 이 아디포카인은 실질적으로 성장 호르몬의 감소를 50%까지도 내릴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요. 그리고 아디포카인은 점점점 에스트로겐이라든지 염증 물질의 분비를 촉진하게 하면서 우리 몸이 에스트로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성조숙증으로 갈 수 있고 여러 가지 여성 질환에 관련된 그런 질병들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염증이 많이 있다 보니까 염증 물질은 다시 우리의 지방세포를 자극을 하게 돼서 지방세포를 폭주하게 됩니다. 지방세포가 폭주하게 되면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던 지방의 양보다 20배의 지방을 더 축적하게 돼요. 즉 더 지방을 몰아서 더 지방세포가 커진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이 아디포카인을 관리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아디포가 지방에서 나온다는 뜻이고요. 근육에서 나오는 신경 전달 물질이나 호르몬이 있습니다. 그게 마이오카인이라는 겁니다. 이 마이오카인은 IGF-1이라든지 성장 요소라든지 이런 거를 자극해서 아이의 성장을 유지해주는 좋은 호르몬인데 이 아디포카인 즉 지방세포를 조금 태워가지고 없애주는 역할을 하는 게 또 마이오카인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IL6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포를 태워서 줄여주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갈색지방을 늘려주는 역할도 해주는 아주 좋은 호르몬인데요. 이게 근육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아이들이 운동을 하고 근육량을 늘려주는 것, 즉 단백질과 아미노산 섭취가 아이들에게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성저숙증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성 호르몬들의 가장 큰 문제로 나오는 것 중에 하나면 루푸스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까지 직접적인 원인은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연구를 통해서 간접적인 영향은 알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이게 어떤 것에서 원인이냐라고 했을 때 지금까지 밝혀진 거로는 호르몬적인 즉 여성 호르몬, 그러니까 성염색체에 의한 원인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여성의 성염색체는 XX고요. 남성의 성염색체는 XY입니다. 그런데 이 XX를 가지고 있는 여성에서 발병률이 남성보다 한 10에서 14배 정도 더 많이 발병
발병을 해요. 루푸스가. 그런데 약간의 그 돌연변이 중에 성염색체 돌연변이 중에 XXY 염색체를 가진 남성분들이 있습니다. 여성 염색체가 2개 있고 Y 염색체가 하나 있는 분들인데 이 X를 2개 가지고 있는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 환자분들은 여성과 같은 루푸스의 발병률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 말은 X 염색체에 의해서 루푸스가 영향을 받는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것까지는 밝혀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 자가 면역 질환이 발병하지 않게끔 숨어져 있고 근데 실질적으로 발현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여러 논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비율이 무너지면 루푸스가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오메가3를 많이 섭취하게 되면 루푸스의 증상이 많이 완화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내용이냐면 항산화 성분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루푸스를 좀 개선할 수 있다는 거고요. 항산화제는 비타민 A, C, E, 셀레늄과 파이토케미칼 같은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비타민 D가 결핍하게 되면 또 루푸스가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D가 부족하지 않게끔 충분히 섭취를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 B6하고 식이섬유 같은 것을 많이 섭취하면 루푸스는 많이 개선된다는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 얘기는 어떤 내용이냐면 충분한 영양 섭취를 하게 되면 자가 면역 질환인 루푸스가 어느 정도 진정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쪽 부분에서 또 나와 있듯이 조절 T세포가 루푸스에 대한 면역을 조절해주면서 자가 면역 질환이 일어나지 않게끔 진정시켜주는 게 조절 T세포입니다. 이 조절 T세포는 어떤 명령을 받냐면 우리의 장 속에 있는 유익균들이 식이섬유를 분해해가지고 만든 단세지방산이 조절 T세포에게 그 역할을 하게끔 유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조절 T세포가 자가 면역 질환인데 이런 면역 질환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마이크로바이옴 관리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자궁분정인데요. 실질적으로 자궁분정은 지금 원인은 아직도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에스트로겐이라든지 흡연, 술, 카페인과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정도의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요. 자궁분정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자궁에서 여러 가지 염증이 계속해서 일어나면서 이 염증이 세포의 DNA를 변형시켜가지고 근종 섬유화를 만든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간 과정에서 DNA가 변형되는 걸 막아주는 게 항산화제고요. 파이토케미칼이 그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충분하게 파이토케미칼을 섭취해 주시는 게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영양요법으로도 비타민 B하고 비타민 E, 비타민 D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된다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칼슘, 마그네슘 같은 경우에는 자궁 분종으로 오는 불편한 감을 좀 진정시켜주는 역할도 해주고요. 오메가3하고 녹차 추출물 같은 파이토케미칼들이 도움이 된다라고 다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자궁 분종은 대부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데 그 정도 차이기 때문에요. 이 정도 차이가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는 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영양요법을 해준다는 것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뉴트리언트라는 굉장히 유명한 저널에서 이 자궁 분정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이고 실질적으로 어떤 것이 원인이 되고 있냐라고 이것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은 내분비 교란 물질, 즉 비스페놀 A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 물질이 그 섬유종을 형성 과정에 대해서 성장을 촉진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될 수 있으면 어느 정도 정제되고 제한된 그런 환경 물질을 받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비타민 D라든지 이런 결핍의 연관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카로티노이드라든지 케르세틴, 폴리페놀의 유익한 효과가 있다는 것은 즉 한마디로 얘기하면 파이토케미칼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준다라고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파이토케미칼의 중요성은 나오고 있어요. 파이토케미칼과 항산화제 셀레늄이 들어가 있으면 산화적 스트레스를 완화해서 근종이라든지 이런 염증을 완화시켜준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레티노이드라든지 이런 것도 다 파이토케미칼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이토케미칼이 실질적으로 자궁분종에 대한 예방 효과와 또는 진정시켜주는 역할을 해준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호르몬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호르몬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겠지만 이 자궁분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심하게 안 일어나고 예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파이토케미칼을 활용하시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도 병원에서도 자궁분정이나 이런 거 했을 때 호르몬 요법을 쓰는 것을 굉장히 좀 조심해서 쓰라고 얘기를 하고 코멘트가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신다면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시대에 이제 급속하게 성조숙증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아이들이 무너진 식생활과 초가공식품의 섭취가 늘어난 거고요. 초가공식품의 섭취를 줄일 수가 없다라면 우리가 거기에 부족했던 영양성분이라든지 파이토케미칼을 섭취를 아이들에게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고지방식이 되면 성장판이 닫히고 그 다음에 이 성장기의 지방에 대한 영향은 평생 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에게 관리해줄 수 있는 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아이에게 그 식이요법이라든지 단백질 섭취를 통해서 지방의 섭취를 조금 줄여줄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루푸스라든지 자궁분종 이게 다 여성 호르몬과 관계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간접적인 영향에 의해서 오메가3라든지 파이토케미칼의 부족, 비타민 D의 부족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게끔 관리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병을 회복하는 데는 근육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근육 관리를 병 중에서는 꼭 해야 된다는 건데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동차 교통사고가 났다든지 관절 수술을 해서 병상에 누워있는 상태에서 근육량이 줄어들게 되면 퇴원했을 때도 굉장히 건강이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근육에서 우리가 필요한 항체를 만든다든지 면역에 관련된 것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고요. 실질적으로 근감소증에 있는 환자분들이 직장암에 대한 생존율을 정상인들의 92.5% 거의 5년 생존율이 92.5% 되는데 근감소증이 있는 분들은 38%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 근육이 병에서 회복하는데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근육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솔직히 잘 붙지를 않습니다. 근육을 생성해 줄 수 있는 동화작용이 조금 약해진다는 건데요. 그 동화작용을 조금 강화시켜주는 방법이 뭐냐면 단백질, 아미노산 분명히 섭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미자 추출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섭취하게 되면 근육이 훨씬 더 동화작용, 근육을 만드는 능력이 높아지면서 근육을 지켜줄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건 실험인데요. 첫 번째 사진은 정상적인 근육 세포입니다. 그 상황에서 스테로이드라고 하는 덱사메타손을 투여를 했더니 근육이 막 흘렁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스테로이드 약물과 그 다음에 오미자 추출물을 같이 주입을 했더니 근육의 파괴가 거의 없었다는 거죠. 그 말은 뭔 말이냐면 파괴되는 속도보다 근육을 생성하는 속도가 더 높았기 때문에 근육을 지켰다는 겁니다. 우리의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근육이 파괴되는 속도는 높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단백질, 아미노산 섭취 중요하지만 이것을 만들어내는, 합성할 수 있는, 근육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것을 촉진하기 위해서 슈잔드림이라든지 오미자 추출물 같은 것을 같이 복용을 하면서 부스팅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암과 연관성이 있다는 건데요. 우리의 근육이 많이 있으면 근육에서 나오는 마이오카인이 있습니다. 이 마이오카인은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좋은 역할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뇌에서는 뇌의 성장 호르몬이라고 할 정도로 뇌의 세포들을 재생시켜주고 회복시켜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BDNF라는 마이오카인이고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항종양 효과가 있는 마이오카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을 어떻게 했냐면 운동을 사람에게서 시키고 나서 근육에서 마이오카인을 좀 추출을 한 다음에 암세포에다가 똑똑 떨어뜨려 봤더니 떨어뜨리지 않는 것보다 떨어뜨린 암세포에서 항종양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 항종양 효과에 대해서는 직장암뿐만 아니라 유방암, 전립선암, 여러 가지 암에 대해서 다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우리가 운동했을 때 근육에서 나오는 마이오카인이 암세포를 억제하는 역할을 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가면서 암세포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면서 이게 정도를 넘어가면 암으로 발현되는 과정이죠. 그런데 그 과정을 막아줄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첫 번째 과정이 근육에서 나오는 마이오카인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육이 늘어나면 대사성 증후군에도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해줍니다. 근육이 10%만 늘어나도 인슐린에 대한 저항성이 14% 감소하고요. 그 다음에 당뇨에 대한 유병률이 23% 정도 감소하기 때문에 경계성 당뇨가 있는 분들은 꼭 에너지 대사에 필요한, 그 다음에 근육이라든지 이런 것에 관리를 좀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근육량을 늘리기 위해서 단백질, 아미노산 섭취해야 되고, 근육에서 여러 가지 에너지 대사를 하기 위해서 비타민 B를 섭취한다면 경계성 당뇨라든지 이런 것을 예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암세포가 나온 김에 또 말씀드리면요. 이쪽에 나와 있는 것은 뭐냐면, 이 글에도 나와 있죠. 오메가3를 암세포에게 똑똑똑 떨어뜨렸습니다. 위에 있는 것은 날짜인데요. 13일, 즉 2주가 되기 전에 오메가3만 똑똑똑 떨어뜨렸을 뿐인데, 오메가3가 암세포를 거의 사멸시켜버렸다는 거죠. 이 이유는 뭐냐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원래 암세포는 외부의 정보를 잘 안 받아들이는 딱딱한 세포막을 가지고 있는 존재고, 그 상황에서 오메가3를 계속해서 투여를 하기 때문에 세포막이 외부하고 소통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암세포가 쉽게 말씀드려서 밖에 있는 소리, 나 암세포 다 이런 것을 깨닫게 되면서 이 암세포가 스스로 나 여기까지구나 하면서 암세포가 사멸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메가3를 섭취를 하게 되면 항종양 효과가 있다는 것을 또 이 실험에서 또 추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NK세포가 있는데요. 이 NK세포가 지금 보면 작은 두 개가 붙어 있는 세포고 큰 게 바로 암세포입니다. 그런데 이 NK세포의 활성도가 높아지게 되면 암세포를 뚝뚝 여러 번 공격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암세포가 이게 사멸하게 만드는 게 NK세포입니다. 그런데 이 NK세포의 방금도 보셨지만 암세포를 툭 건드는 그 활성도를 증가시키는 게 무엇이냐면 운동과 수면, 프로바이오틱스, 그다음에 파이토케미칼, 아연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항종양 효과에서 가장 첫 번째 얘기했던 게 무엇이냐면 마이오카인인 근육량을 늘려줘서 단백질 섭취하고 그다음에 운동을 해줘야 된다는 것 외에 그다음에 오메가3하고 그다음에 이 NK세포 활성도를 위해서 운동뿐만 아니라 수면도 취해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프로바이오틱스 중에서 HN019라는 균이 NK세포의 활성도를 높여준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 섭취도 중요하고요. 파이토케미칼과 아연 섭취도 우리 NK세포의 활성도를 높여주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육은 인체에서 필요한 아미노산을 저장하는 공간이고요. 우리가 필요할 때 이 아미노산을 항체가 됐든 인슐린이 됐든 여러 가지 필요한 효소가 됐든 이런 것을 만드는 그런 아미노산을 사용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병을 이길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근육은 꼭 지켜줘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근육에서 나오는 이 마이오카인이 항종양 효과가 있어서 유방암뿐만 아니라 전립선암, 직장암까지도 여러 가지 좋은 효과를 나타냈다는 것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메가3 프로바이오틱스 아연 운동은 항종양 효과에 보조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질병에 관련된 건데요. 노화에 따른 질병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아무래도 뇌 건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2016년도에 나온 첫 번째 내용인데요. 그때 당시에 이제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었어요. 쥐의 소장에다가 파킨슨의 원인 물질인 단백질을 쥐의 소장에 이식을 했더니 점점 이게 미주신경을 타고 와서 뇌로 1개월, 3개월, 7개월, 10개월 확인을 해봤더니 뇌까지 퍼지는 것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최근 2023년도에 뉴스로 나온 거고 2022년도에 실험 내용인데요. 인간을 대상으로 이번에는 확인을 해봤어요. 인간을 대상으로 확인을 해봤더니 파킨슨 490명과 건강한 사람
사람 234명의 조사 결과 장내 미생물이 굉장한 차이를 보였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즉 2016년의 내용도 마찬가지지만 작년에 있는 내용 또한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파킨슨이라든지 뇌건강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장내 미생물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뇌 건강을 하기 위해서는 마이크로바이옴 관리를 잘 해야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관리를 해줘야 될 부분이 뭐냐면 미토콘드리아 관리예요. 실질적으로 이쪽에 뇌 죽어줘야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정상적인 미토콘드리아가 많아지면서 에너지 대사가 잘 되게 되는데 이 과정이 잘 안 되게 되면 루이소체라는 것들이 단백질이 생기게 됩니다. 이 단백질이 축적이 되면 신경세포는 지금은 색깔을 가지고 있지만 죽어버리게 돼요. 그러면서 이게 점점점 이게 누적이 되는 게 어떤 병이냐면 파킨슨병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과정은 결과적으로 미토콘드리아와 연관성이 있다는 겁니다. 파킨슨을 예방하기 위해서 미토콘드리아를 건강하게끔 해줘야 된다는 거고요. 이 미토콘드리아를 건강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운동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이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 대사를 잘하게끔 하는 게 비타민 B, 그 다음에 이 사사라적 스트레스에 의해서 파괴되는 것을 막게 해주는 게 바로 코큐10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내축 이론에 의해서 마이크로바이옴 관리를 잘 해줘야 된다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쪽에도 써놨는데요. 마이오카이닌 BDNF는 실질적으로 뇌의 두께를 또는 튼실하게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뉴런의 가소성을 좋게 해준다는 것은 뉴런, 신경세포들에 대해서 유연성을 가지게끔 해줘서 좋은 역할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몸에 만성염증이 있게 되면 뇌가 변형이 된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게 존 홉킨슨 대학에서 1532명을 20년 이상 추적 조사하면서 알아낸 결과입니다. 염증이 없는 분들은 지금 왼쪽에 있는 뇌의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염증이 심하면 심할수록 내 몸의 염증은 류마티스 관절염이 됐든 만성염증이 됐든 심지어는 알레르기 비염이 됐든 이런 여러 가지 잔잔한 만성염증이 심하게 되면 뇌가 점점점 변화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이게 치매하고도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치매뿐만 아니라 만성염증은 심혈관이라든지 심부전, 고혈압, 당뇨하고도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염증이 많이 생기는 것을 막아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 몸에서 염증을 막아주는 게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파이토케미칼이 그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뇌 건강하면 오메가3 항상 생각을 하는데요. 오메가3는 단독으로 있는 것보다 파이토케미칼을 같이 했을 때 뇌 건강에 도움이 된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실험은 어떤 실험이냐면 쥐를 가지고 한 실험입니다. 이 실험에서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알츠하이머의 원인 물질을 쥐의 뇌에 집어넣어봤어요. 그랬더니 쭉쭉쭉쭉 빠지는 모습이 보이는데 아래 그림의 왼쪽에 보면 잠자고 있을 때는 활발하게 빠집니다. 그런데 잠을 안 재우고 잠잘라 하면 쥐를 깨우고 잠잘라 하면 쥐를 깨우고 했더니 실질적으로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치매 원인 물질이 뇌에서 빠지는 게 어렵게 됐다는 거죠. 그 말은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 뇌에서 노폐물이 생길 수 있고 안 좋은 단백질이 축적될 수 있는데 잠을 자야지만 이 안 좋은 물질이 밖으로 빠져서 배출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잠을 수면 부족한 연세 있는 분들이 치매로 갈 확률들이 30%가 더 높다라는 연구 결과도 나와 있는 거에서도 이 부분을 알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또 관리해야 될 부분이 어떤 거냐라고 했을 때는 역시 관절이죠. 박지성 선수는 대표 국가, 우리나라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축구 선수이기 때문에 관절에 대해서 문제가 생긴 것은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연골이 거의 닳아져가지고 일찍 은퇴를 하게 됐는데요. 실질적으로 구멍을 뚫어가지고 연골이 다시 재생되는 여러 가지 수술까지도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결국 이제 은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래 밑에를 보시면 굉장히 좋은 얘기가 나와 있어요. 운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같이 운동을 하자라고 했을 때 좀 걱정을 했었지만 사이클을 택하신 거라는 것에 화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운동을 할 때 달리기라든지 등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운동들은 우리의 무릎 관절에 영향을 미쳐서 안 좋은 역할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관절에 무리가 없으면서 칼로리 소모가 굉장히 많고 운동량이 많은 게 바로 바이크라든지 사이클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운동을 관절에 걱정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바이크를 가지고 운동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운동도 운동이지만 관절을 더 많이 만들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영양요법을 써야 되는데 그 영양요법을 쓸 수 있는 게 바로 단백질과 글루코사민, MSM, 항산화제, 파이토케미칼들이라는 겁니다. 일단은 우리가 글루코사민에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관절의 75%가 수분이에요. 그런데 물만 많이 먹는다고 해서 관절에 물이 가는 수분이 가는 게 아니고요. 글루코사민이 프로테오글리칸으로 변하면서 프로테오글리칸이 수분을 머금게 되면 우리의 관절이 풍성해지고 수분이 많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글루코사민은 꼭 필요한 거고요. MSM은 염증을 없애주는 역할을 해주니까 꼭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콜라겐은 우리의 피부에도 좋지만 관절에도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튼튼한 관절을 가지고 싶다 아니면 관절에 너무 많은 손상을 입었다라고 한다면 콜라겐 섭취도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또 정리를 해보면요. 마이크로바이옴은 원래 마이크로바이옴에 있는 안 좋은 단백질이라든지 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은 뇌에 놓기만 하더라도 미주신경을 타서 뇌로 전달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것을 단백질 전이라고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뇌에 안 좋은 단백질이 축적이 돼서 파킨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정상적인 미토콘드리아 비율, 반대로 얘기해서 비정상적인 미토콘드리아는 3회를 시켜주고요. 정상적인 미토콘드리아는 2배로 번식을 시켜주고 증식을 시켜주는 게 바로 운동이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리고 미토콘드리아를 보호해주는 게 코큐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미토콘드리아의 활성을 높여주는 게 비타민 B,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정상적인 미토콘드리아를 비율을 높여주는 거, 그 영양요법을 통해서 알츠하이머라든지 파킨슨을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뇌 건강을 위해서는 염증 관리, 염증이 많으면 많을수록 뇌가 변형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수면 관리는 우리의 뇌에 안 좋은 물질이 쌓여 있을 때 이 노폐물을 빼낼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수면, 잠을 잘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 수면 관리를 해야 되고, 수면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처음에도 좀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수면 관리를 위해서 태아닌 생각을 해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미강 주정 추출물도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멜라토닌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뭐 트리프타인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은 아미노산 스코어가 높은 그런 단백질 섭취를 40g 이상 하게 된다면 수면에도 좀 도움이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의 관절이 무리가 없는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이크라든지 스피닝 이런 것들이 더 좋은 거고요. 그다음에 관절에 필요한 충분한 영양 공급을 해주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이프 스타일이 다르면 영양 설계도 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이 라이프 스타일별 각각의 케이스에 대해서 영양 설계를 어떻게 할지 기억을 해 두신다면 상황에 꼭 맞는 영양 설계로 건강을 잘 케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긴 시간 집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